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저희가 1영역과 2영역 그리고 3영역과 4영역은 다음 주에 송은정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1영역과 2영역에 어떤 과목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대부분 많이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과목이 도대체 한국어 교육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실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1영역과 2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한 50분 정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5영역 같이 하고 여러분 질의응답 받는 식으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각 영역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처음 1영역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다 아시는 거죠. 45학점 이수를 해야 되는데 국어 기본법에서는 1영역과 2영역을 6학점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한국학부에서 공부를 해보신 우리 재학생분들, 선배님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국어학부가 조금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일까요? 3영역? 3영역이요. 아, 네, 3영역이 많습니다. 근데 3영역은 다른 학교도 많은데 또 3영역 말고 오늘 하는 것 중에 네, 1영역이 한국학부가 이제 6학점이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두 과목만 들어도 괜찮아요. 자격증을 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한국학부에서는 왜 과목을 저희가 한 6개 정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들으시는 거지만 왜 이렇게 많이 개설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3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영역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3영역과 잘 연계가 돼요. 저희가 이제 학점수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그 부분을 아쉬워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혹시 여러분들이 선택이더라도 1영역의 과목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학점 계산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는 거 아마 지난주에 한 번 더 그 진 교수님 강의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일단 1영역과 2영역은 6학점, 6학점으로 뭐 합치면 사실 12학점이어서 4과목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과목들이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1영역을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의 여러 가지 특징과 현상, 의문, 그래서 말소리의 이해 이런 게 있죠. 그다음 한국 문법론 이런 게 있고 어휘와 의미 활용론 이런 것들이 있죠. 역사까지 사실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역사를 공부하는 내용은 저희가 특강 이외에는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문규범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한국어학개론이랑 국어학개론은 뭐가 다르지? 근데 국어기본법에 일반 언어학과 구별해라. 그래서 한국어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접근이 그냥 이제 국어책에 나오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단순한 국어라기보다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점에서 한국어의 소리, 한국어의 문법, 한국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1영역인데 한국어학부에서 개설하고 있는 걸 보시면 이제 한국어 어문 규정 네, 이것을 다루고 있고요. 1학기에 좀 과목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한국어 기초문법은 1, 2학기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7개네요. 네, 7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것이 한국어 교육 실습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과목을 하나씩 그러면 네, 한번 해볼게요. 자, 1학년에서는 한국어 어문 규정을 배우는데 이제 그 학교에 따라서 어문 규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문 규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답을 맞추다, 답을 맞히다. 뭐가 맞아요?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한번 질문을. 맞추다. 네. 맞추다, 맞히다. 뭐가 맞나요? 맞추다. 맞히다.
네, 맞추다 같기도 하고 맞히다 같기도 하고, 네, 그죠? 네.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나 한국 사람인데 왜 모르지? 라고 처음에 자괴감이 들다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을까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뭐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답을 맞추다는 여러분 이제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FBI 나오고 액션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시계를 보고 그러면 정확히 3분 후에 뭐 거기서 만나자 하고 자, 시계 다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맞춰. 시계를 맞추어요. 그죠? 여럿이 다 같이 똑같지 않은 것은 맞추다가 되고 자, 그런데 야, 저기 도망가는 애를 빨리 빵 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마치다. 맞히다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 선생님 제가 정답을 빵 맞췄어요. 맞히다가 되는 거고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막 여러분 3번이 답 뭐지요? 저는 1번이라고 했는데 우리 같이 답을 같이 맞춰봐요. 네, 그럴 땐 맞추다를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문 규범에서 다루는 뭐 예들이 되는데 네, 학생들을 실제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발음도 비슷하고 쓸 때도 헷갈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어문 규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마 안 돼요 찾아보시면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여러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검색이 될 거고 이것도 검색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많이 틀리니까. 네. 그래서 일단 발음은 똑같으니까 1번, 뒤에 게 2번. 자, 이 문장에서는 네. 2번. 네, 맞아요. 2번이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되다란 말에 어요, 아요가 연결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 나 오늘 아침 안 먹.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먹요. 말하지 않고 먹어요. 어요를 붙이니까 끝에 돼요로 끝날 때는 무조건 어요가 있어서 요 형식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것도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는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럼 두 가지가 연결되겠네요. 선생님, 한국어 발음은 왜 이 두 가지가 같아요? 발음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쓸 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문 규정을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국어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해요. 생일이 몇 월, 몇 일이에요? 네, 며칠이 맞아요. 이렇게 쓰면 틀리는데 학생들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외국어로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울 때 성인학습자들을 뭘 하고 싶냐면 규칙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몇 다음에 월 똑같이 몇 다음에 일이 있어야 이게 좀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시스테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도 선생님 왜 며칠이라고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중고등학교에서 한국 중고등학교에서 사실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는 몇 월이고 이건 왜 며칠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혹 물어본 학생들도 있겠죠. 물론 언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을 물어보죠. 똑같은 몇 같은데 얘는 왜 며칠일까? 이런 것들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여러분 이제 카톡 찾아보거나 뭐 구글 같은데 먹기는 커녕으로 검색해 보면 네. 이렇게 쓴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죠? 띄어쓰기요. 띄어쓰기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죠? 커녕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물조차. 네, 맞아요. 둘 다 붙였어야 되죠. 커녕과 조차는 둘 다 보조사기 때문에 네, 먹기는 다음에 커녕을 붙여야 되고 물 다음에 조차도 조사기 때문에 다 붙였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조차 정말 많이 틀리는 띄어쓰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 한국이니까 한국어 가르칠 수 있어라고 하면 이런 문장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따라 쓰니까. 자, 그래서 교사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영역 한국어 어문 규정을 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이제 어문 규정 쓸 때 이것을 저도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적어도 어문 규정을 정확히 찾아서 알려줄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쓰려는 노력을 해야 되긴 하는데,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 그런 게 한국인 선생님들끼리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거 보낼 때 굉장히 띄어쓰기와 맞춤법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카톡은 또 카톡 나름대로 네, 그렇게 하기도 많이 하는데, 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네, 어문 규정을 잘 알고 학생들을 위해서 1영역의 어문 규정을 꼭 알아야 정확한 한국어, 정확한 맞춤법,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문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요. 한국어 단어를 이해해 보는 건데, 자, 일단은 맛있다와 맛없다. 여러분들 사실 표준 발음에는 맛있다라고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맛있다를 허용한다. 근데 이건 학생들이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맛있다, 맛없다, 둘 다 똑같은 맛. 있다, 없다가 다르긴 한데 왜 발음이 달라요? 왜 발음이 다를까요? 음, 법칙하고 절음 법칙 때문에요. 무슨 법칙이요? 여는 절음 법, 법칙이요. 절음 법칙, 여는 법칙. 여는 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여는 법, 자, 맛있다는, 법칙. 네. 맛있다는 맛있다. 시옷 받침이 바로 연음이 됐고, 네, 뒤로 가서 발음이 됐고, 맛없다는 맛을 먼저 발음을 해서 디귿으로 발음을 한 다음에 이어졌는데,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그런데 맛있다. 하나는 왜 맛있다로 연음을 하고, 하나는 한 다음에 연음을 합니까? 단어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맛, 둘 다 뜻이 있는 거죠. 있다, 없다도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 것과 뜻이 있는 것끼리 만나면 합성어라고 합니다. 합성어. 그죠? 단어적으로는 보면 맛있다, 맛없다 둘 다 똑같은 합성어인데 발음이 다르다? 발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맛있다는 단일어처럼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교사가 단어의 구성을 알아야 그 발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다른 데 가서 조금 잘난 척하기 좋은 용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맛있다, 맛없다는 형태론적으로는 어휘론적, 단어적으로는 둘 다 합성어예요. 합성어. 둘 다 뜻이 있으니까. 발음의 관점에서 볼 때 맛없다는 그대로 합성어. 근데 맛있다는 하나로 바로 연음이 되는 것으로 보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의문론적 단일어라는 표현을 써요. 형태로 봤을 때는 합성어지만 발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문론적 단일어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어의 구성을 잘 알아야 되고, 학생들한테 단일어 합성어까지 말은 해주긴 어렵지만, 맛없다는 맛하고 없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맛있다는 원래는 맛하고 있다가 만난 거지만 한국 사람들이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음을 해요. 그게 사실 단일어와 합성어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려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맛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는 저는 맛있다라고 배웠거든요. 무엇이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 맛있다가 맛있다. 맞고 네. 맛있다도 허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맛있다라고 왜 발음해요? 라고 했을 때 네. 아, 그렇게 발음하는 거 틀렸어요라고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네. 왠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단어의 구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맞이라는 단어 우리가 쓰는 거, 이 맞이의 구성이 굉장히 재밌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맛 더하기 2예요. 맛은 뭐예요? 접두사. 접두사 2는요? 전미사. 맞아요. 전미사예요. 그래서 맞이라는 애들을 보면 접두사와 전미사가 만들어서 하나의 단어가 된 굉장히 특이한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맞이가 한 단어인 것 같지만 쪼개보면 맛과 이로 있는데, 그럼 이는 전미사인데 언제 쓰는 전미사예요? 우리가 언제 쓸까요? 사람을 나타낼 때. 맞아요. 사람을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딱 선생님이 안양미 선생님이랑 박은희 선생님인데 두 분은 네, 이름에 그 끝에 받침이 없어서 아마 그 부모님들이 아, 우리 향미가, 우리 은희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부를 때 우리 채환이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채환 다음에 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칭 전미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나타내주는 전미사로 네, 인칭 전미사 이가 있는데, 그래서 맞이 같은 구성을 학생들한테 설명하려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학생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이 문장이 제가 한국어 교육에 뛰어들게 된 문장이기도 한데, 제가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 2004년에 미얀마라는 나라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처음 이제 들었던 그 오류,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던 저는 요즘 바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틀렸죠. 한국어로는 저는 요즘 바빠요 라고 해야 돼요. 그거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 저는 요즘 바빠요가 맞아요. 그 다음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요? 당연히 왜요를 질문하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생각했을 때 바쁘고 있다 얘기하는데 왜 한국어로는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요? 한국어로 바쁘고 있다가 안 되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예, 바쁘고는 형용사고 네. 있어요는 동사랑 같이 연결할 수 있어서. 허술어가 네. 두 개라서? 네, 그 있어요. 바쁘다가 그 굉장히 간단한 거는 바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근데 이제 바쁘다 자체가 약간 동사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는 요즘 예쁘고 있어요 이런 말은 절대 안 쓰잖아요. 네, 저는 요즘 뭐 키가 높고 있어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형용사는 네, 일반적인 형용사는 고에 따른 결합을 못 해요. 자,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바쁘고 있다라고 썼다? 그 이유는 자기네 나라 말로 바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단어가 동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한국에 바쁘다를 번역했을 때 형용사로 되면은 이런 오류를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번역을 했을 때 동사로 번역이 되는 경우에는 100% 이런 오류를 나타내고 비슷한 게 그거예요. 휴식은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자, 한국어에서 필요하다는 형용사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필요하다는 많은 언어에서 어떤 needs라고 네, 번역을 했을 때 동사로 번역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은 필요한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똑같은 질문, 교사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한국어 단어에 대해서, 품사에 대해서, 접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겠죠. 바쁘고 있다가 안 되길 설명하려면 한국어의 바쁘다는 네,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고 있다랑 쓸 수 없어요. 네, 필요하다도
어떤 기분, 상태를 나타내요. 는이랑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1영역에서 한국어 단어 이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한국어 기초 문법. 아마 이제 한국어학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1학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사실 이제 그 한국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영어학부 다 언어학부인데 다른 학부들은 사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워요. 근데 한국어학부에서는 한국어를 배우진 않죠. 한국어 학을 배우고 한국어 교육학을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용어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뭐 교수님들은 막 얘기를 하는데 어간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미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용어는 어쩔 수 없이 알아야 해요. 자, 근데 용어를 공부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어간의 정의가 있겠죠. 네. 단어 활용해서 용언의 활용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 그것이 어간인데 그렇게만 알면 안 되고 예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간 어미를 같이 용언 활용해서 활용이 안 되고 고정되는 부분은 어간, 활용되는 부분 어미. 얘는 가장 쉬운 거. 먹어요, 예뻐요, 먹고, 예쁘니. 먹과 예쁘까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어간, 나머지 고, 니, 뭐 어서 등등은 달라지니까 어미. 그렇게 정확한 예문 하나와 개념을 갖고 가면 이 용어들이 친숙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어 기초문법에서는 각각의 용어들의 정의와 개념들, 예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용어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슉 올라가요. 그래서 신편입생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어 그 교사로서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는데 네, 그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과 예, 그 예문은 사실 그 강의록이나 교재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나한테 쉬운 거를 스스로 네, 정리를 하셔도 더 금방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어간, 어미, 품사, 사동, 음소, 담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교사로서 알아야 해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개념, 정의, 예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기초문법에서 네, 다루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한국어 화법의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실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 좋아요. 나 선생님이랑 진짜 같이 밥 먹고 싶다 해가지고 딱 선생님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해주다니 난 정말 행복한 선생님 이렇게 생각 잘 안 하고 갑자기 뭔가 욱 하는 게 올라와요. 응? 그래서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학생들 궁금하죠. 나는 분명히 선생님한테 합시다, 하자라는 반말 안 했고 존댓말로 청유를 했는데 왜 이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솔직히 이건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화법이죠. 말하는 방법. 한국에서는 윗사람들한테 뭐뭐 합시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아마도 네, 뭐 이렇게 좀 간곡한 부탁이라든지 선생님 저희 수업 끝나고 함께 그 식사하러 갈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식사하러 가시지요? 완곡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말하는 방식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 학생들이 좀 좋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화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선생님들이 어떤 어학당이나 학생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학생들 만나면 다카시 씨 가다 만나 어디 가요? 하고
저는 어디 가요 하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다카시가 제 앞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아 선생님 저 지금 친구 만나러 도서관에 가요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제가 뭐지? 자 저는 다카시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 가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대답은 네. 네. 보통 네 하고 끝나죠. 네 좀 뭐 이 정도인데 자 이것도 사실 어디 가요라고 하니까 학생은 나한테 그 설명 의문문으로 물어보신 거구나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는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문법적으로는 부정 의문문이었고 그냥 인사말이었죠. 인사말. 지나가는 말. 네. 자, 이런 상황도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두 가지 발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대답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도 네, 화법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수업을 하시는데 좀 교실이 더우니까 거의 뭐 에어컨 앞에 있는 학생이나 창문 옆에 있는 학생한테 교실 좀 덥지 않아요? 그럼 그 학생이 뭘 해야 될까요? 창문 열어야 되나? 에어컨. 창문을 열거나 선생님 에어컨 켤까요?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이 덥지 않아요? 네. 선생님 말에 대답해야지. 네, 더워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슴 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화법을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한국어 화법의 이해에서는 대화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국어 화법의 이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1영역의 모든 것들은 사실 직접 가르치는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초로 1영역 이런 것들을 배우고 더 구체적인 것을 3영역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국어 의미 활용론입니다. 한국어의 의미적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 오늘 줌으로 미팅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나 오늘 줌으로 만남 있어. 여러분 어떻게 쓰세요? 줌으로 미팅 하세요? 줌으로 만남 하세요? 미팅. 미팅이요. 있어요. 왜 만남하면 안 되죠? 줌이 영어니까. 줌이 미팅. 영어니까. 네. 나 오늘 회사에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나 오늘 회사에서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회사에서 만남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미팅, 모임, 만남. 다 조금씩 다르죠. 같은 뜻인 것 같은데 뭔가 동그라미를 그리자면 여러분들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동그라미 해가지고 교집합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의미들도 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보면 선생님 잠시만요. 저 조금만 수리하고 낼게요. 틀렸죠? 어떻게 해서 내야 될까요? 붙이고 낼게요. 고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왜냐면 사전에 찾아요. 아마도 자기 나라 말로 고치다를 이렇게 막 검색을 하니까 수리하다가 딱 나와요. 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그전에 특강에서 얘기를 했지만 한국어 수업 시간에 사전을 사용하라고 하나요?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요? 사용하라고. 한글 학교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네, 우리 아이들 재외동포 학생들은. 근데 순수 외국인 성인반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모국어가 너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은 단어만 딱 거기 넣어놨더니 지금 수리하고 낼게요 같은 문맥에 안 맞는 게 나오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사전을 잘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고급 정도가 되면 사실 사용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찾다 보면은 자기가 적당한 단어를 선택을 하니까.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진짜 예전에 수업할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자꾸 자가 뭐예요? 여러분 자 뭐예요? 자 수업 시작합시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네네 딱 뜻은 없고 저희가 간투사라는 용어를 써요. 어떤 내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어떤 말을 시작할 때 간접적으로 이제 나 말한다
약간 이런 뜻으로 말들을 던지는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개인차가 있고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 화용해서 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뭐 할 바가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어린 백성 할 때 이 어리다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어리다가 아니라 어리석다죠. 네. 세종대왕 시대 때는 어리석다지만 요즘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야 이렇게 할 때 어리석은 아이들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의미는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종대왕이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어여삐 자 어여삐 여기셨어요. 여기서의 어여쁘다는 무슨 뜻이죠? 불쌍한. 맞아요. 불쌍한 여겨.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뭐 할 말이 있어도 못하니까 나 이거 너무 불쌍해. 불쌍해 생각해서 해서 어여쁘다는 옛날에는 불쌍하다. 지금은 아유 어여뻐라 하면은 아유 불쌍하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예쁘다는 뜻이잖아요. 의미가 달라지고 또 의미가 확대되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을 의미 화용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사로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 의미와 어떤 것이 연결되는지, 의미가 위에 있는 의미, 아래에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학생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그렇게 써요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이 단어가 좋은 거예요. 이런 의미로 쓰여요.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인데요. 자, 요거는 실제 학생들의 오류 예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어머니를 학생들이 오모니 이렇게 발음했어요. 오모니. 선생님을 선생님 이렇게 했고 오징어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어징어. 오늘 오후에 만나요. 이런 식의 오류를 만들어낼 때 자, 그러면 보통 할 때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발음이 어렵나? 왜 이걸 못해? 자, 따라하세요. 어머니, 오모니. 아니, 어머니, 오모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학생들이 왜 어라는 발음을 못할까? 한국어에서 어라는 발음은 정말 쉬운 발음인가? 어려운 발음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A, B, C, D, E 보시면 와라는 발음을 여기 친구와 라는 발음을 학생들이 저는 오늘 오후에 친구아 만나요. 이렇게 발음도 하고요. 더 신기한 거 요거 저는 오늘 오후에 친구바 만나요. 친구바 만나요라고 V 사운드로 발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처음에 사람이 이런 거죠. 쟤 왜 이렇게 발음을 못해? 발음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면 발음을 못하겠죠. 그랬을 때 저 학생은 왜 한국어의 와라는 발음을 잘 못하고 우아라고 발음할까? 왜 와라고 발음할까? 그것을 알려면 한국어의 소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한국어의 모음에는 뭐가 있고 자음에는 뭐가 있고 어떤 발음들이 있는지 알아야지만 그 다음 발음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소리의 이해에서는 한국어 소리 체계의 특징들을 제대로 알고 그 후에 3영역에서는 그것을 안 것을 토대로 발음 교육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사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학습자의 언어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그 언어를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한국어의 소리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사실 한국인들의 강점은 그거예요. 우리는 모국인 화자이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발음하지를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왜? 모국어니까요. 제1언어니까. 자, 그런데 한국어 교사가 되려면 이제 그것을 외국어로 한국어를 바라보면서 언어학적으로 한국어의 소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어 문법론. 네. 사실 제가 이거 문법론 쓴 다음에 처음에는 네, 문법은 언어학의 꽃이다 이렇게 썼다가 사실 제 전공은 의문론이거든요. 약간 슬픈 마음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웠는데 이 문법론은 정말 한국어 교육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왜? 어휘랑 문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학생이 이런 문장을 만들죠. 저 밥을 먹고 학교에 가요. 오케이,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저는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해요.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해요? 조금 여러 마음이 안 들죠?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가서. 학교에 가서. 그렇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그럼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밥을 먹어요? and 학교에 가요. 밥을 먹고 학교에 가요. 맞죠? 응. 학교에 가요? and 공부를 해요.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해요. 왜 틀려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음, 시간 타임. 맞아요. 시간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언어는 사실 그래요. 모든 것들 우리 and 공부를 해요.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해요. 왜 틀려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음, 시간 타임. 맞아요. 시간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언어는 사실 그래요. 모든 것들 우리 뇌에 작용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해요라는 것들은 몇 개의 장치들에 의해서 제거가 돼서 학교에 가서가 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 무의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무의식을 끄집어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는 학교에 가고로 쓰면 안 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문법론을 배우고 문법 교육론을 배웁니다. 우리 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는 서로 굉장한 시간적 타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 밥을 먹고 학교에 가요는 이 밥을 먹는 이벤트랑 학교에 가는 이벤트가 연속되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너 어제 뭐 했어? 나 어제 뭐 밥 먹었고, 학교 갔고, 빨래했고, 숙제했고, 등등등 나열로 되는데, 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해오는 학교에 가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는 거라 다 생각을 한다면 시간적 연결 순서,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당연한 것은 공부하는 거겠죠. 그러한 관점도 있고, 근데 밥 먹고 학교에 갈 수도 있지만 밥 먹고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문법론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 만들어내는 오류가 두 번째 문장. 이제 시험도 끝났고, 자, 시험도 끝나서 노래방 가자. 한국어로는 틀렸죠. 많은 언어에서 가능합니다. 시험이 끝난 건 이유. 그러니까, 자, 렛츠고 노래방. 한국어 배우는 모든 학생이 만들어낸 오류가 이거예요. 아어여서 합시다. 아마 이거 재학생분들은 선생님 이때 의니까 써야죠. 아어여서는 명령 청유 못 쓰잖아요 라고 아마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것들 문법론 안 배우면 모르는 거죠. 어떤 것들은 다 똑같은 이유지만 시험이 끝났으니까 노래방에 가자. 의니까는 이유와 뒤에 명령 청유 오케이. 아어여서는 이유지만 뒤에 명령이나 청유 못해. 자, 이런 거 우리가 문법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느라고. 공부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좋은 문장이죠? 자, 잠을 못 잔 이유는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은 느라고는 뭔가에 대한 좀 이유구나. 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이유구나. 이런 문장 만들어요. 선생님, 저 배가 너무 불러요. 너무 많이 먹느라고 배가 불러요. 또 이상하죠?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이렇게 안 말하는데 외국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한테
너 여기서 느라고를 쓰면 안 돼라는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느라고가 안 되는 이유는 물론 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상 제가 빨리 좀 지나가면 느라고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앞과 뒤에 시간적인 동일함이라든지 어떤 동작성이 있는 것에 써야 된다라든지 그런 느라고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네, 그것이 문법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학생들한테 그냥 한국 사람들이 안 써요. 이렇게 말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가 좋아요. 자, 느라고가 왜 안 되냐면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볼게요.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좋은 문장입니다.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요. 좋은 문장이죠. 이 학생, 그러면 이 학생 어떻게 생각하냐면 는데랑 는데도랑 똑같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근데 는데도를 쓰면 좀 더 강조를 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강조를 하라고 좋았어. 백화점을 가는데 친구를 만났어요라는 문장을 나 그 친구 만난 게 너무 나한테 좀 그 기억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강조하고 싶어. 백화점에 가는데도 친구를 만났어요. 비문이죠? 이렇게 쓰지 않죠? 왜요? 는데랑 는데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국어 교육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래서 국어 문법론이 아니라 한국어 문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외국어로서 는데랑 는데도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쓰임이 다를까? 이런 것들을 한국어 문법론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교사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한국어 문법을 사랑하시고 네, 한국어 문법을 잘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특강을 통해서 뭐 그런 뭐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라든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라든지 많은 것들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그런 문법 항목들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재들에 나오는 그런 문형들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영역의 문법론을 배우고요. 자, 이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이 영역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낯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이제 그 국립국어원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건데, 자, 일반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어 교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국어로서 한국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반 언어학적인 관점도 알아야 되고 또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영역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한국어학부에서는 3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요. 언어학의 이해, 외국어 습득론,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 3가지가 되어 있는데 먼저 언어학의 이해를 한번 볼게요. 한국어를 처음 공부한 학생들이 만드는 문장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먹어요 밥, 나는 입어요 옷.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밥을 먹어요로 고쳐주실 거예요. 자, 이 학생은 왜 나는 먹어요 밥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 나라 언어에서. 그렇죠? 어순, 맞아요. 어순이 일반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와 영어가 다르고 한국어, 중국어가 다르고 어순들이 서로 달라요. 그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것은 어떤 문장적인 관점이라면 두 번째, 나는 먹어요 밥. 자,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영어권 학생들이 초급 학생들은 나는 먹어요 밥 이렇게 발음을 해요. 나는 먹어요 밥. 자, 그 다음에 그 일본 학생들은 나는 먹어요 바쁘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나는 먹어요 밥 비읍을 정확하게 발음 안 하기도 해요. 자, 그 학생들이 발음을 못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모국어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영어권에서는 받침 발음을 이렇게 터트려서 발음합니다. 한국어는 밥
하고 입을 닫아야 되는데 영어 거는 대부분 밥 하고 입을 터뜨리죠. 그리고 일본어나 이탈리아어나 이렇게 받침이 없는 나라들은 밥브, 밥보 다른 모음을 붙여서 발음하는 경우가 있고 모음을 붙이거나 난 모음 안 붙일래, 모음 붙이기 싫어 해서 비읍을 발음을 안 하거나. 자, 그런데 이게 외국이만 그러냐? 아니요. 어린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기억하실걸요? 2살, 3살 이런 한국 어린애들 어마, 나, 나,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마, 밥 달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 것처럼 언어 보편적으로 받침은 나중에 습득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외국 학생들의 문장이나 발음이나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창문을 깨뜨리 시역했더군요. 자, 한국어입니다. 의미가 대충 들어오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창문은 누가 깼을까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어른. 사람. 많은 어른. 사람.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을 보면 외국 애들은 깜짝 놀라요. 왜요? 일단 깨다라는 단어에 뜨리는 저희가 강조 첨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다를 강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시는요,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시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과거. 과거라는 것이 어에 들어있고 나는 확신해요, 추측해요? 추측. get으로 추측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일은 내가 지금 보고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 네, 더해서 회상을 나타내주고 군요에서 감탄의 의미, 기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는 이렇게 뜨리시, get, 더, 군요까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딱딱딱딱딱 붙이면서 이루어지는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지? 그래서 우리가 언어학을 알아야지만 한국어는 일반 언어에서 어떻게 보일까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학습자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학의 이해를 공부하는 거고요. 자, 언어학을 알았으면 도대체 이 외국어 습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자, 우리는 학생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들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인 거예요. 자, 외국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자전거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자전거를 딱 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네. 타고 반응, 넘어지면서 잡아주면서 이제 강화가 돼요. 5m 갔어. 막 칭찬하고. 그 다음 7m 가요. 와, 너 최고다. 어느 순간 이제 넘어지지 않게 돼서 습관 형성이 됩니다. 언어라는 것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성인 학자들에게 자극을 주면 그 반응이 옵니다. 이 반응이라는 것은 오류가 올 때도 있고 정문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절한 칭찬과 지도와 뭐 수정 이런 것들을 해주면 학생들은 이제 한국어에 대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국어 습득론을 알아야지만 그 과정을 알고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를 방해한 요소를 생각해 보면 친구를 만나요. 일본 학생들이 많이 하는 오류, 친구애 만나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어에서는 만나다가 요구하는 조사가 애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국어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국어가 나를 방해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영어나 네 우리 박은희 선생님은 한국에 계신 베트남어 혹시 공부하신다면 베트남어를 배울 때 우리 안수찬 선생님 모스크바에 계시네요. 러시아어를 만약에 공부하실 때 한국어가 방해를 하셨을 거예요. 한국어로 열심히 생각해서 말했는데 그 외국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한 경험들이 한 번씩 있을 텐데 반대로 외국 학생 마찬가지죠. 모국어 간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모국어 간섭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추워요. 학생들 머릿속에 덥다, 춥다, 더워로 발음하네. 날씨가 더워서 옷을 입어요.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이 학생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비읍은 우로 바꿔라. 그래서 바꾸면 안 되는 것도 바꿔버리죠. 이것은 우리가 모국어 간섭이 아니라 목표어 간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언어가 다시 방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외국어 습득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모국어만 나를 방해하는 줄 알았는데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나를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자녀들이 두 명이나 세 명 이렇게 키워보셨던 분들은 자기네끼리 막 말을 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네끼리 깨르르 재밌게 놀아요. 그 다음에 뭐 한 5살, 6살 애들은 한 4명이서 게임을 하면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규칙이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잘 그 규칙을 만들어서 틀려도 뭐라고 안 하고 잘 지내요. 그런 경우를 아마 보셨을 텐데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학생들 둘이 말을 했어요. 둘은 이해했어요. 선생님은 몰라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예전에 외국어를 배울 때 저랑 이제 어떤 그 다른 분 둘이서 이제 짝 활동을 하잖아요. 둘이서 영어를 해서 우리 둘 다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이 이해를 못했어. 콩글리시로 대화를 했겠죠. 아마도. 자, 그런 것들을 중간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네이티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중간 언어들이 있습니다. 외국어로서 한국 습득 과정에 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습득론에서 배워요. 그리고 외국어 습득론에서는 지금은 언어적인 요소들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다른 나라를 가르치다 보면은 수업 시간 학생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왜? 1번, 틀릴까봐 무서워. 2번, 내가 말하면 다른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무서워. 그리고 맨정신이라서 좀 말하기가 꺼려지고. 자, 그랬다가 선생님과 저녁에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차를 마신다거나 식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학생들이 막 방언 터지듯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저희가 언어 그 학계에서는 정의적인 필터가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말을 할 수 있는 좀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끼치는 게 언어적인 교실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격, 성향, 교사의 태도 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습득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사로서는 습득론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이구. 하나가 어디 갔지? 자,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 제가 슬라이드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언어의 보편성 특수성은 이 외국어 습득론과 언어의 이해가 좀 조합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조 언어학인데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대조를 통해서 학습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보편성과 특수성은 굉장히 저명하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과목은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까지 1영역, 2영역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10분 쉬었다가 5영역까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5분이니까요. 저희 3시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5영역 한국 교육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시간 관계상 채팅창에 질문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네. 자, 5영역 한국 교육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신편입생들 분들 대상으로 해서 조금 간단하게 기술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혹시 21년 2학기에 실습을 하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 들으신 후에 저희가 8월 말에 OT를 하니까 그때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그때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교육 실습은 이제 말 그대로 한국 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한국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참관하는 그런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국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국 교육 실습은 여러분이 이제 다른 과목들처럼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학부에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한국학부에 들어오셨거나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신 것처럼 필수 영역들이 있는데 8과목을 수강하신 분들만 이 실습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1학기하고 2학기 편입을 하셨더라도 첫 번째 학기와 두 번째 학기에 한국 교육 실습 듣는 것은 좀 어렵고요. 네, 보통은 세 번째 학기나 네 번째 학기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부전공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격증이 이제 3급이 나가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 어문 규정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문 규정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학기에 어문 규정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왜? 1학기에만 개설되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문 규정을 반드시 들으시고 한국어 기초문법은 매 학기 개설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된 3개 중에 하나를 들으시면 돼요. 기초문법을 들으시거나 문법론을 들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꼭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학개론과 이주민을 위한 한국 교육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1학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국 교육학개론 들으시면 되고 2학기에 오신 분들은 이주민을 위한 한국 교육론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걸 못 들으신 분은 그 다음 학기에 들으시면 되니까요. 2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외국어로서 한국 문법교육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지도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2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어문규범 꼭 들으셔야 되고 2 중에 하나, 3 중에 하나, 4 중에 하나, 그 다음 5번 언어교수 일원 이것도 반드시 교육실습 하시면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5개. 5개만 해도 벌써 3, 5, 15, 15학점이죠. 이 5과목 이외에 추가로 3과목을 더 들으신 후에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 문법교육이나 지도법은 둘 다 들으시면 좋으세요. 이건 둘 다 들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기초문법의 문법론도 이것도 둘 다 들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교육학개론이랑 요 한국교육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각각을 따로 들으셔도 되는데, 기초문법이나 문법론은 2개 다 수강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교육론과 지도법도 2개 다 수강하시면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교수이론은 2학기 개설이 되니까 21년도 2학기에 입학하신 분들은 반드시 수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1년 후니까 이번 학기,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3학기째 들으시고 4학기에 실습을 하게 되니까 반드시 요 한 학기, 1학기만 개설되는 거, 2학기에만 개설되는 과목은 잘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실습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실습은 F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되지 뭐가 아니라 들어도 강의안을 잘 못 쓰셨거나 실습을 잘 못 하셨거나 하면 저희가 졸업시키지 않아요. 준비된 교사만 졸업시키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다 들어야 그 강의안도 잘 쓰실 수 있고 실습도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실습을 듣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 실습 개요는요, 일단 온라인 콘텐츠 수강을 해요. 다른 과목들 마찬가지로 수업 수강을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습 지도안, 네, 학습 지도안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으러가다로 50분 수업 그 학습 지도안을 쓰세요라고 저희가 과제를 드리거든요. 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물론 강의한 작성법 다 알려드리죠. 여러분이 50분 수업, 하나의 목표 문형으로 50분 수업을 하는 강의 작성을 하고요. 담당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드려서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참관 9시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9시간은 저희가 이제 사이버 그 수업은 보통 한 클립이 25분 정도예요. 그리고 한 주 수업이 한 80분 정도인데 이 9시간은 이거는 국립국어에서 정하고 있어요. 50분짜리 수업 9개. 네. 그래서 다른 과목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습이라 하는 것 모의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13주차, 14주차에 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면대면으로 학교에 오셔서 모의 수업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팬데믹 상황을 제외해놓고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나 좀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신 곳에서 학습자 섭외를 해서 50분 동안 수업 촬영을 한 것을 보내주는 동영상 모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국립국어 실습 지침에 따르면 현장 실습에 참관을 9시간 꼭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어 학부에서는 보통 참관,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기관에 가셔가지고 50분짜리 수업 9개를 꼭 보셔야 돼요. 네, 그것이 모든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정을 하는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이하기 때문에 적어도 3일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서 2021년도 2학기에 한해서 요 면대면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줌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하는 것처럼 줌으로 들어와서 학생 역할과 교사 역할을 나누어서 줌으로 실시를 합니다. 21년도 2학기.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국어원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나와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팬데믹 상황이 계속 된다라면 이것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21년도 2학기에 한해서 이 줌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동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줌이면 나도 실시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줌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모의 수업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문제였는데요. 기본은 한국 교육 현장에 가서 9시간 해야 되는데 팬데믹 때문에 2021년도 2학기 한해서는 온라인 참관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21년도 2학기까지는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 안에 수업 9개, 50분짜리 9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보시고 참관 일지를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2021년도 2학기까지만 일단 허용이 되고요. 내년도 상황은 또 국어원에서 지침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한국어 교육 실습의 개요는 이와 같고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실습은 일단 한국어 수업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도 있지만 현장적인 부분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예비 한국어 교원분들이 교수 능력, 그다음에 교실 운영 이런 것들에 한국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학부에서 여러 과목을 배울 텐데 지식적인 것들을 습득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현장에서
좀 확인해 보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모의 수업 하시고 강의안 쓰시면서 아, 내가 교사로서 정말 내 자질이 있구나, 적성이 있구나,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한국 교육 실습의 구성은 이렇게 돼요. 이론 수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수업도 들으시고, 강의 참관도 하시고, 모의 수업도 하고, 강의 실습도 하게 되는데, 이 강의 실습은 강의 참관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에 따라서 실제로 실습을 하는 기관도 있는데, 저희 한국어 학부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편의를 위해서 참관으로 대체를 다 해두었습니다. 이론 수업들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한국어 수업은 뭔지, 한국의 수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가르치는 활동이 뭔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이해, 가장 중요한 거죠. 강의안을 작성하는 방법. 네. 아예 뭐 그냥 이거 말해보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0% 떨어지십니다. 네. F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의안 작성법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 교재뿐만 아니고 연습지라든지 또는 도입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교수학습 자료를 만드시게 되실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그런 걸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수업 운영,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고 그런 수업 운영의 기술 등등에 대해서 이론 수업에서 다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 경험인데요. 일단 한국어학과에서는 그 실습을 강의 참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분짜리 수업 9개.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그 50분짜리 수업 9개는요. 초급 수업 3개, 그 다음에 중급 수업 3개, 고급 수업 3개. 이렇게 9개를 준비해서 강의 참관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사이버웨드에 케이스터디 센터라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온라인으로 현재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 수업을 참관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이제 모의 수업. 자, 이 두 개를 왜 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사는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구나. 모의 수업하면서 내 수업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뭐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셔서 적용을 하고 교사로서 발전을 하는 거죠. 강의 참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이제 요거는 초급 수업이고요. 요거는 중급 수업인데요. 이렇게 두 분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이제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는데 이분들 다 베테랑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수업을 볼 거예요. 자, 근데 왜 수업을 참관하냐면 내가 좀 배워야 할 점은 뭔가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다. 개선이 필요한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내 수업에 자기 수업에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업 능력을 키우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보실 때 이 선생님들 수업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는 자세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강의 참관이고요. 그래서 강의 참관에서는 수업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전에 이거를 배워서 연계해서 이번 수업에서는 뭘 배우는지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학생들을 어떻게 집중시키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탐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동기를 어떻게 유발하는지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어떠한 교수법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학습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참관을 하다 보면 학습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학습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관심이 있는 것 그리고 오류에 대해서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탐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참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실제 그 독자적 수업을 하기 위해서 좀 몸풀기 과정,
준비 운동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실습에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왜냐? 학습자를 어떻게 이해하나? 교사가 수준에 맞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교사말을 어떻게 하는지, 교사말의 사용이나 수업 구성, 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나의 태도나 자세, 가치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그 후배 한국어 강사 선생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참관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 기회가 되신다면, 네, 꼭 우리 학교에서 하는 참관 말고도 뭐 다양한 센터에서 할 수 있다면, 네, 다른 사람의 수업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의 수업은요, 저희가 보통은 수업 실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바로 모의 수업에서 선생님 이렇게 수업하시면 한 학기 더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의 수업은요, 여러분이 진짜로 학생들을 가르쳐요. 네, 그래서 팬데믹 전에는 위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 학생들, 저희가 한 1급 정도의 학생들을 섭외를 해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앞에 서서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보고? 아니요. 이분이 들고 계신 거는 단어 카드고요. 50분 여러분 작성하신 거 있죠? 완벽하게 외워서. 여기서도 보면 저희 그 리플렛에 나와 있는 건데, 외국인 학생들 있고 우리 선생님 있고 저 뒤에 이제 우리 학부장님 앉아 계신데 평가자로 앉아 계신 거예요. 저희 그 담당 운영 교수님들 뒤에 앉아서 평가 이루어져서 대면 모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그런데 지금 그 작년부터는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학생들,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건 외국인 선생님이셨는데 여기도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줌에서 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모의 수업을 진행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팬데믹이 종료가 되면, 네,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다 대면으로 해라 라고 지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교실 현장 교육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또 수업이 끝나면 담당 그 각 반의 지도 교수님들이 계세요. 지도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교육 실습은 그 한 반에 3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을 30명으로 딱 잘라요. 30명씩 여러 반이 개설이 되긴 하는데 그 이상을 받지는 않고요. 그래서 30명씩 뭐 5개 반, 6개 반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30명으로 하는 이유는 30명마다 한 분의 교수님이 강의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 수업하는 거 피드백을 드려야 돼서 30명으로 제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 수업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알아야 해요. 그냥 어떻게 쓰라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 문형이 주어지면 교재를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학습 지도안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야 되고, 학습 자료라든지 뭐 필요한 교재 교구 준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각 수업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접목시켜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질문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예비 한국 교원으로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질과 적성을 점검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강의를 쓰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거는 잘하는구나, 여기에 강점이 있구나, 자신의 장점을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아, 내가 이런 거는 잘 아직 부족하네, 보완점도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지도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함께 한국어 교사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모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의 수업 준비는요, 먼저 학습자 수준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1급 학생인데 내가 한 5급이나 6급에 해당하는 말로 막 설명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학습자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을어 가다를 설명해야 되는데 을어 가다의 뜻을 교사가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수업 진행, 여러분들 이제 실제 수업을 들어보면 이제 뭐 도입, 제시, 연습, 활용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계 없이 계속 교사가 말만 한다?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수업에서 쓰는 교사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강의안을 작성한 다음에 모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비 교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요. 일단 피드백, 교수님들이 피드백 주실 텐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막 이렇게 지적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 기록을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나의 장점과 보완점 그리고 준비된 한국어 교사로 성장을 하시고 자 그리고 오늘 이 수업에 사실 그 이미 졸업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왜 들어오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지금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에 대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혹시 이 특강을 통해서 뭔가 더 배울 게 없을까? 그런 자세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탐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예비 교원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연습이 한국어 교육 실습뿐만이 아니고 한국어학부에서 공부하는 모든 과목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질문을 받고자 좀 강의를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5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은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실습하는 학기 시작하기 전주나 2주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드리니까 또 그때 참석하셔도 좋고 그 오리엔테이션은 꼭 실습을 듣는 학기가 아니셔도 네, 강의에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공지가 나가면 한 번 더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이 아마 마이크가 켜져 있어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조교 선생님 그 마이크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들 한 우리 2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에 쭉 올려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영민 선생님 굉장히 좋은 질문 올려주셨네요. 국립국어원 교수 센터에서 초급 운영 공부, 네. 따로 구입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은, 뭐, 일단은 그 국립국어원에서 그 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네, 요거를 추천해 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교사들이 보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책은 없어요. 사실 교수학습센터도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의 문제는 예문들이 수준별 예문이 아니어서, 아니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문법의 제약이라든지 비슷한 뜻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요것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그 한국교사학습 센터도 좋고요. 이거랑 국립국어원 외국어상 문법 2, 이거랑 교재들에 있는 문형을 실제로 같이 보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을어 가다라는 문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하면 가다는 안 나오고 을어까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A 교재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뭐 공부하러 가요라는 단원이 있겠죠. 그 단원의 구성을 보고 그 다음에 학습센터와 한국문법 2를 같이 보면 내가 수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세 개를 같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 선생님은 이미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우리 후배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나서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뭐 오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평소에 궁금하신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최은영 선생님 2020 학번이시면 2학기에 지금 실습하시나요? 최은영 선생님 2학기에 실습 신청하셨어요? 아마 처음 신청은 유형 2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2학기 신청하신 분들은 해외 거주자분들은 대부분 유형 2로 들어가 계실 텐데 저희가 첫 주에 다시 그 반에서 유형 2로 그 신청하신 그 반에서 다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유형 1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바꾸셔라. 그때 기한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습 날짜는 항상 동일해요. 저희가 좀 세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개강일부터 한번 보면 저희가 8월 30일이 1주니까 1, 2, 3, 4, 5, 6, 7, 8, 9, 11월 27일 11월 27일이 1차 실습이고 12월 4일이 아마 2차가 될 거예요. 항상 11월 마지막 주, 12월 첫째 주였거든요. 네, 이것은 근데 개인이 뭐 날짜를 선택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정해져서 나가게 됩니다. 박은희 선생님. 네. 1학기에 입학을 하셨으니까 내년 1학기에 가능하죠. 그러면 선생님 2학기에 사형역 몇 개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 2개 다 들으셔야 돼요. 네. 네네네. 그럼 그다음에 오영역, 5영역은 없어요. 5영역은 아. 실습 하나여서 이번 학기에 4영역 다 들으시고 근데 사실 4영역은 그 실습을 하는 데는 안 들어도 괜찮긴 해요. 왜냐면 조건에는 없으니까. 네, 대신에 나머지 것들을 했는지 확인을 잘 해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고 그럼 그러면 교수님, 3영역을 지금 1하고 3영역을 8과목 24학점 다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번 학기까지 그 3영역하고 1영역의 24학점을 다 마무리를 해놔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선생님 그 1학기 때 어분규범 들으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번 학기 언어교수 이론 신청하셨죠? 제가 아직 안 그렇죠, 봤어요. 그렇죠. 언어교수 네네. 이론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고, 네. 나머지 3영역, 그 1영역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 표가 네네. 아마 네. 학부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혹시 심폐학생들 동아리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 안양민 선생님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것처럼 동아리에 가입하시면 실습 연습도 시켜드립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팬데믹 이전에 학교에서 그 동아리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지도하는 동아리에 몰래 쓱 들어가서 뒷자리에서 앉아서 본 적이 있는데 선배님들이 저희 교수님들보다도 더 무섭게 아주 제대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왜 잘하는지 알겠다를 그때 느꼈는데 네 그래서 뭐 동아리 그 많이 가입하셔서 네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미라 선생님 2학기 편입생인데 이번 학기의 언어 교수 이론을 선생님이 실습을 언제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내년 2학기에 내가 하고 싶다 하면 이번 학기에 안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근데 나는 4학기째 마지막 학기째 실습을 하겠다. 그러면 1년 후에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요새 좀 선생님들이 3학기에 많이 실습을 신청하시는 추세예요. 근데 그게 4학기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하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3학기를 충분히, 근데 이제 일정 때문에 3학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내가 진짜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번 학기는 줌으로 합니다. 네. 그 유형 1로 변경이 되시면, 네, 유형 1로 변경을 하시면, 네, 줌으로, 네, 하실 거고요. 네, 교수님, 지금 네, 현장 학습에서 참관이 그 9시간 필수라고 해서 지금 저희 학교는 그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해 이 코로나 상태에서 이 참관 수업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저희 한글학교에도 이 다른 학교에서 수강하는 뭐 경희대, 사이버 뭐 이런 데 다니는데요. 어디에 해요? 이러면서 저희 학교에 참관을 할 수 있냐고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어떤 분은 전혀 뵙지도 않은 분인데 저희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본인이 주관할 수도 있겠냐고 또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게 그 국립국어원에서는 요번에는 참관 일정을 이렇게 한 거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그렇게 보게끔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국어원에서 온라인으로 하세요란 지침이 아니라 팬데믹이니까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국어원에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물론 현장에 사는 게 좋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저희 사이버 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국어원의 지침은 약간 좀 그것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 팬데믹이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원에서는 아무도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만들어 놓은 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세종학당에서 좀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작년까지는 그거에 해당이 안 돼서 그대로 했고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서 9시간을 그 새로 만들었어요. 그 한국학부는. 네, 저희가 선생님 섭외해서 그래서 사이버웨이대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해도 되는데 혹시 다른 학교에서는 그 준비가 안 됐다면 아마 문의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에는 그 국어원에서 오프라인 9시간 그게 굉장히 좀 큰 정책이기 때문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한번 그냥 이런 거 있는데 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이 수업을 오픈하는 거는 굉장한 부담감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전에 많은 어학당들의 문을 두들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단 학생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 오면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시 한국어는 성인학습자고 이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국립국어원이랑 조율이 돼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안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결정권을 가지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뭐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한테 방해가 된다거나 문제가 된다라면 거절하시는 것도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맞게 하시면 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은 문의를 하는 거는 아마 좀 잘 모르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런 분은 기관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주시고 그거는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선을 그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희 선생님, 네.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 해외에 있는 분들도 9시간을 해야 돼서 국어원이 세종학당이나 한글학교에 가서 이제 하라고 권고안을 줬는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제가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 예비교원인데 9시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네? 약간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막 정중한 부탁이 아니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겠지만 거기다 특히 그 뭐 그분이 이제 참관도 하시고 계속 한글학교 교사로 활동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수업 보고 그냥 띡 가버리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부담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세종학당에서도 이런 거죠. 제가 세종학당 학당장인데
아니 뭐 국어원에서 하라고 했다고 내가 그 학생 거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학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아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어떻게든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아 맞다,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 카톡방 단톡방이 있어요. 해외 주재 한국어 교원분들 거기에 이제 그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지? 정장경 대표님한테 네네. 연락하면은 대표님이 초청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혹시 아직 카톡방이 없으신 분들은 대표님한테 메시지 보내셔서 초대해 달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국립국어원에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해외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희나 교수님들은 여러분과 소통이 좀 되고 상황들을 아니까 뭐 진짜로 아까 우리 1교시 수업 때는 주변에 한글 학교도 없고 뭐 차로 4시간 가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은 참관하기 너무 힘드니까 다행히 뭐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게요. 이게 그 교육 실습에서 현장 참관이 팬데믹에는 도움이 됐어요. 온라인으로 이걸 할 수 있고, 저희도 9시간의 그 새로 만든 9시간 수업을 지난 학기 선생님들한테 설문을 했었는데 반응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베테랑 선생님들 모셔서 수업을 찍어서 한국어 수업을 제대로 봤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는데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뭐 질문이 없으시면, 네, 아마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뭐 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참여해 주신 우리 신편입생 분들, 일단, 네, 신편입,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재학생 분들 다음 기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카톡방에 초대가 안 됐는데요. 황선희 선생님, 네네. 우리 정장경 대표 선생님한테 연락하시면 아마 그 초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전화번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밴드에 네네, 네. 선생님 한국어학부 밴드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아, 아니면 밴드요. 네네, 아니면 이제 월요일에 한번 저희 학부 이메일 주시면 아마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실 것 같아요. 아, 밴드는 들어갔어요. 저는 네네, 카톡이라고 해서.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Nice weekend. 네. 우리 안술찬 선생님, 모스크바 한글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한국 교육실습 현재 가르치고 있는 반응 가능한가요? 선생님,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 일단은 국어원에서 원칙은 본인이 수업하는 거는 안 되고, 어허. 선생님께서 다른 수업에서 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저희가 한국 교육실습 운영에서 현지에서 가르치는 걸로 대체를 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네네.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한국어 지금 한글학교에서 수업하시는 걸로는 실습을 참관을 대체할 수는 없어서 그때 실습을 하실 때 상황에 맞게 참관을 하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참관을 하실 때 팬데믹이 끝나서 온라인이 불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가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9시간 참관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실 거예요. 음, 제가 가르치는 실습 자체를 어쨌든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실습을, 그러면은 지금 줌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줌 수업의 실습반을 구성을 어떻게 그럼 가능하죠? 선생님,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줌으로 실습은 하지 않고요. 모의 수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모의 수업을 하실 때는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 수업을 촬영하셔야 합니다. 아, 해외에서 모스크바 지역에서 선생님이 줌으로 수업하는 거는 국어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 지역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대면 수업을 카메라로 찍으시는 것만 유형 2 동영상 실습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학생을 못 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한국에 있는 유형 1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걸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도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유형 1로 가야 되겠네요. 만약 네, 그렇다면. 그런데 아마 해외에 계셔서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학기에는 유형 2로 일단 신청을 하실 거예요. 신청서는 해외 거주자셔서.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유형 1로 저희가 첫 주에 변경 기회를 드리니까 아마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저희 그 실습 담당 조교 선생님이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은영 선생님, 온라인 참관 수업은, 네, 그 온라인 참관을 좀 보고 싶다 하면은 사실 케이스 스터디를 신청하는 게 좋은데, 최은영 선생님 실습은 이미 모집이 끝나서. 네, 그래서 만약에, 바꾸고 싶으시면 한번 그 학부 메일을 보내서 조교 선생님한테 그 뭐 이러이런 상황인데 나 케이스 스터디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를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바뀌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어서 저희 그 외국인 선생님들 대상 한국어 전공 특강이 4시 10분부터 진 교수님 특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같은 줌에서 이어져서 저희가 줌 창을 좀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그 신편입생 분들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또 멀리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학기 시작해도 또 특강이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밤이고 새벽이신 분들은 네, 좋은 꿈 꾸시고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 또 저녁 시간이신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네, 저녁 네,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개강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